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하기만 한 금융계획을 아주 명쾌한 설계도로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아니 정말 여러 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나? 이게 그냥 돈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정하는 정말 큰 결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과정을 딱 5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이 순서대로만 따라가 보면요, 안개 속 같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길이 훨씬 아주 선명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왜라는 질문이에요. 집을 산다는 건요, 그냥 물건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전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문제는 뭐랄까 단순히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여기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내 가치관과는 맞나? 그리고 물론 내 재정 상황은 어떤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사느냐, 빌리느냐의 문제. 구매가 맞을지 아니면 임차가 나올지.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쵸? 하지만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적어도 나에게 맞는 최적의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집을 샀을 때의 좋은 점. 뭐니 해도 그 안정감이죠. 아, 이제 더는 이사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임차의 매력은 바로 자유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뭐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직접 수리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단점도 명확합니다. 집을 산다는 건 엄청난 대출과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거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죠. 반대로 임차는 또 이사 가야 하네 하는 그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내 집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 하나 받기도 좀 그렇고 그런 아쉬움이 늘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장단점을 따져보고 좋아, 나는 구매로 가겠어 라고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인 4단계 금융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그냥 좋은 집이 아니라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어떤 형태의 집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 내 자산이 얼마고 빚은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무리하지 않죠. 세 번째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목표 금액과 내가 가진 돈의 차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로 그 차이를 메울 다리를 놓는 거죠. 어떻게 저축하고 얼마를 대출받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이름이 막 여러 개라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특히 여기 보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건 그냥 만능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일종의 우선 입장권 같은 거라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대부분 이 통장부터 만드시죠. 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산을 넘을 차례입니다. 바로 대출이죠. 막 LTV, DTI 이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시작도 전에 겁부터 털컥 나기 쉬운데요. 걱정 마세요. 이 용어들 뜻만 제대로 알면요, 은행 가서 상담받을 때 훨씬 당당하게 주도권을 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은행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뭐냐고요? 바로 LTV, DTI, 그리고 DSR, 이 3가지 알파벳만 알아도 상담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 LTV입니다. 이건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집값을 담보로 몇 %까지 빌려줄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LTV가 70%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 그 가치의 70%, 즉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음은 DTI, Debt to Income Ratio입니다. 이건 은행이 여러분의 소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만데 이 정도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죠. 만약 DTI가 40%라고 하면 내 연봉의 40%를 넘어가는 수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소득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격인 DSR입니다. Debt Service Ratio인데요. 이게 DTI랑 뭐가 다르냐면 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봤다면 DSR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빚을 다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이고요.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 다 합쳐서 소득 대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는 DTI보다 이 DSR을 훨씬 더 깐깐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봅니다.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나갈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금균 등은 말 그대로 원금을 매달 똑같이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자 때문에 내는 돈이 좀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죠. 총 내는 이자는 이게 더 적어요. 반면에 원리금균 등은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월 상환액이 대출 기간 내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돈 관리하기가 아주 편하죠.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금리 방식도 엄청난 고민거리죠. 이건 안정성이냐 유연성이냐의 싸움이에요.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딱 고정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막 올라도 나는 계약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계획 세우기가 편하고 안정적이죠.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이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보통 시작할 땐 고정금리보다 저렴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 내릴 것 같으면 변동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숨은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돈이 좀 생겨서 아싸! 대출 빨리 갚아야지! 했는데 너무 일찍 갚는다고 오히려 벌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계약서에서 정말 눈 크게 뜨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나만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거였죠. 그리고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구매와 임차를 비교해야 하고요. 은행과 대화하기 위해 LTV, DTI, DSR이라는 언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상환 방식과 금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쳐질 때 막연했던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바뀌고 여러분만의 탄탄한 설계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꽤 훌륭한 설계도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내디딜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바로 그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